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네. 제 빈자리가 아주 컸죠. 네. Yes or yes. 3주 만에 네. 나오더니 이를 갈고 나오셨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네. 잠시 나왔잖아요, 그죠? 요 전전 영상. 네, 점점에서 나갔다가 사라졌죠. 네, 사라졌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상부터 네. 우연찮게 또 그렇죠. 오늘 주제와 맞게. 괜찮은 거 확실해요? 그럼요. 사실 원래 삼성전자 보고 있나? 이제 주식 관련 방송에서는 네. 파란색은 금기인데 맞아요. 오늘은 네. 입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하반기 반도체 그렇죠.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음. 이 삼성전자는 참 한 발짝 나갔다가 뒤로 한 발짝 나갔다가 조금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의 네. 흐름은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의 그런 사면 이야기로 인해서 네네. 좀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건지? 그렇죠. 결국 뭐 펀더멘탈은 아직 전혀 망가진 게 없고, 네. 그죠? 네, 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1분기가 한 14조 1천억 나왔고, 2분기도 한 14조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얼마나 나빠져야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가 싶은데,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또 환율 효과가 있죠. 네, 환율 효과를 그렇죠. 또 제하면 실적이 좀 빠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냐라는 게 이제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너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8.15 사면을 네. 해줬으니까 네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 전망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거고 이제 일단 오너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대한민국 IT의 네. ETF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환율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250원대까지는 좀 가야지. 네, 좀 더 이제 상승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250원 가 있으면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환율의 지금 움직임이 중요한데 계속 지금 1,310원, 15원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월스트리트에 있는 마이클이 주식을 사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죠. 네네. 힘든 네네. 시장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네네. 가장 크게는 뭐 M&A 그동안 네네. 밀렸던 것도 맞아요. 뭐 쭉쭉쭉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 투자해야 될 것들이 뭐 산더미 같이 밀려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파운드리 쪽 투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도 나왔는데 12월 중에 20K. 예. 20K. 파운드리 20K는 되게 큰 거거든요. EUV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메모리 20K 투자하고 규모가 달라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아마 3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많이 네.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오.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디램 쪽도 뭐 생각보다 투자 흐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삼성하고 논삼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는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서버 쪽에서 삼성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배터리 투자를 해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2019년도에 네. QD 디스플레이를 2025년까지 13조 1천억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거의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결정해야 돼요. 오너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셀 3사가 있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군데가 있는데 가장 보수적이죠. 삼성 SDI가 뭐 좋게 이야기하면 수익성 경영인데 거의 규모의 그 규모를 거의 키워놓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요 외양 성장하고 그리고 미국 진출 요거는 결국 오너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오너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요런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송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이제 120조 현금 가지고 M&A를 할 텐데 네. 요게 이제 바이오하고 미래차 뭐 로봇 요런 신성장 쪽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제일 큰 규모의 딜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쪽. 네, 그렇죠. 네덜란드 NXP라든지 네. 세계 차량 반도체 2위 업체죠.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네.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회사들도 약간 뭐 매물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구축. 오. 네. 원래 삼성 컨트롤 타워 그러면 되게 부정적이죠. 옛날에 구조조정 본부라고 그죠? 맞아요. 네, 구조본이라고 해서 그렇고 그 뒤로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이름이 했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다 이제 골을 치르셨죠. 네. 그래서 2017년에 공식적으로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거대한
60개 계열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컨트롤 타워에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또 돌아갈 게 안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좀 약간 기형적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지원이라는 부문 있고, 삼성생명은 금융 경쟁력 제고라는 부문이 있고, 삼성물산은 ECP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가지고 그냥 컨트롤 타워에 어떤 뭐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아마 재편될 것 같고, 제가 작년 말이었나요? 삼성 인사 한번 이야기하면서 정현호 부회장의 네. 어떤 복귀와 함께 미래 전략실의 부활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셨었죠. 점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조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기대는 되는데 사실 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항상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전망치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 일단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은 많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또 수요는 둔화되고 네. 그러면 재고가 쌓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일가 났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한테 좀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일단 지금 수요가 불확실하죠. 글로벌 매크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지금 유럽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네. 계속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증폭되고 갈등.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를 급속도로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있고. 그럼 수요 시장이 이런데 내고재가 잘 팔릴까? 그런데 공급은 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뭐 사실은 뚜렷한 답은 없죠. 네, 뚜렷한 답은 없어요. 지금 하반기 전망이,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간의 그 하반기하고 내년 시장 전망이 굉장히 엇갈려요. 완전히 네. 극과 극이에요. 하이 싱글로 일단 감소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전망인데 한 마이너스 8% 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데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렌드 포스가 내년 디램 트렌드 전망을 포스가. 8.3% 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옴디아는 내년 디램 수요가 23% 이상 뭐 네. 지금 수요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시장 조사 업체인데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구나. 네, 그 불확실성이 결국 주가에 녹아 있는 거고, 그게 프라이싱 되면서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억눌려 있는 거 아닐까. 그거는 결국 또 이제 뭐 칩폰이 IPEF폰이 결국 이 정치적인 논리들이 다 반도체에 가미되다 보니까 네, 이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우려가 현실로 만약에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네네. 이제 돈 씀씀이를 줄이게 네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네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그럴 네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관련된 장비주들도 좀 타격을 네네. 입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번 하반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보릿고개 같은 장비업체. 힘듦이 네. 이미 예견이 되어 네네, 있죠. 이미 예견돼 있고, 만약에 그 힘듦이 생각보다 좀 폭이 적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네네, 딱 그렇죠. 해소가 됐고. 네. 근데 업체 간에 좀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정상적인 투자를 하려는 흐름들이고요. 네. 오히려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좀 예정됐던 투자들 미루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결국 그거는 서버 쪽 디램에서 뭔가 이 스탠스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서버용 매출 비중이 되게 낮거든요. 네. 10%뭐 초중반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한번 발열 이슈가 있었죠. 19나노 때 네, 아마존장 그 디램 문제가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대부분 장악을 했었는데 10나노 후반대는 그랬었는데 지금 10나노 중반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16나노, 14나노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삼성 서버형 반도체의 어떤 품질이 확 올라갔다. 올라갔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다소 계획보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슬로우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지금 서버용 DDR5 특히 이쪽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인텔의 어떤 그 몰락과 함께 AMD 부상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예, AMD가 지금 라이젠 7000을 이달 말에 네. 발표할 것 같거든요. 네. 라이젠 7000은 이게 PC용 CPU인데 젠4 아키텍처 기반이고요. DDR5와 PCI 익스프레스, 네, 낸드 플래시 그 SSD죠. 5세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어떻게 보면 랩터 레이크, 인텔이 조만간 출시할 랩터 레이크 13세대 CPU하고 경쟁 제품이고,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는 내년으로 밀렸는데 네. 올 가을에 AMD의 제노아, 사파이어 레피즈의 경쟁 제품인 네. 제노아는 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AMD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네. AMD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DDR5 수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 라고 해서 오늘 지금 목요일자인데 네. 보면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오. 아비콘전자라든지 뭐 이런 관련 업체들이 DDR5 특히나 삼성향 쪽은 흐름이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짜 D램 시장 관련해서도 너무 막 반응이 엇갈리고 하는데, 사실 서버 쪽으로 굉장히 잘 가기만 한다면 수요가 또 잘 나오면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빠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맞아요. 이제 뭐 오더컷의 우려가 있었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BAT라고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쪽에서 오더컷이 좀 있었죠. 네. 네, 주문량을 만약에 100을 주문했으면 실제로 받아가는 건 한 80 정도. 그러면 20 정도가 재고로 남는 거고. 어떡해. 네, 그런 오더컷들이 있었는데, 근데 서버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업체들이에요. 클라우드 업체들. 그러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같은 업체들이 오더컷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행스러운 거는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오더컷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네, 거의 없고. 그만큼 그렇죠. 수요가 꽤.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지금 캐펙스 투자, 특히나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요. 네. 뭐 유튜브 또 막 뻥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뤄놨던 투자들이 뭐 진행될 거다. 결국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를 기다리면서 그게 이제 지연됐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좀 입증이 되면 약간 시장이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올해 하반기는 그 사이클에서 조금 이제 보릿고개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또 네네. 전망치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내년 상반기면 음. 바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반도체 투자가요. 이게 네. 업황하고 주가가 조금 시차가 달라요. 아, 왜냐면 올 상반기 내내 흘렀죠. 네. 반도체 주가가 흘렀던 거는 하반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네. 이제 아마 3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라는 네. 게 이제 지금 반영이 프라이싱 돼 있는 되어 거고. 있죠? 자, 그러면 올 하반기는 내년 상반기 업황을 땡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네. 아마 주가는 지금부터 이제 스멀스멀 스물스물 올라올 올라오는,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뉴스를 보고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반도체주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게 막 실적 안 좋을 때 말도 안 되게 막 비싸 보이는데 그때 사서 숫자 막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피크다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죠. 어렵죠. 네. 그래서 실적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올 네. 때가 살 이제 때 기회를 잡을 맞습니다. 때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네. 호흡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하기 힘들어요. 답답해서 네, 맞아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한 1년, 2년이면 수익 내기가 오히려 거의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네네. 3나노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다루기는 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수율이었어요. 10%. 맞아요. 네네. 10개 중에 9개를 버려야 하다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TSMC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를 가르는 부분일 텐데, 이게 수율이 꽤 올라왔다면서요? 맞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죠? 지금 뭐 공식적인 건 없어요. 삼성이 우리 수율 얼마예요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40%대까지 올라온 40%?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거의 파악이 되고 4배가 있고요.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생산하는 3나노에서 생산하는 칩이 중국의 그 코인 채굴용 ASIC이에요. 그러면 AP보다는 사실 구조가 단순해서 좀 쉽거든요. 그쵸. 네. 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3나노 GAA를 이렇게 그래도? 빨리 수율을 잡았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네. 자,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20K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네. 그게 아마 수율에서 좀 뭔가 자신감이 있었고 요게 오너한테 보고가 됐고 그래서 뭔가 진행된 거 아닐까 이런 내피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수율을 올렸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지면 네네. 글로벌 이제 업체들이 네네. 이제 줄을 서게 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럴 이제 조금씩. 네네. 저는 네. 아마 퀄컴이나 네. 엔비디아 정도는 아마 이 올 3나노 수도 의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삼성이 컨퍼런스 콜에서 뉘앙스를 풍겼어요. 어떤 뉘앙스? 글로벌 업체가 대규모 수주를 할 거다.
할 거. 의뢰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었거든요. 네, 아마 그게 글로벌 업체? 그러면 대충 각이 나오는데 그쵸, AMD, 거기. 엔비디아, 네. 퀄컴 이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닐까. 오. 인텔이면 더 대박이고. 네, 참 이게 걱정이 많았는데 네네. 그래도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럼요. 네. 와, 항상 참. 삼성은 이제 새로운 공정이 있을 때 항상 모험을 시도했었고 네. 그게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디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트렌치 방식이냐 스택 방식이냐 할 때 다들 트렌치 방식으로 갈 때 삼성 스택 방식 해서 성공시켜서 그죠? 네. 세계 디램 1위가 됐고 낸드 플래시도 원래는 도시바가 개발한 메모리인데 이게 플로팅 게이트라는 공법을 버리고 CTF라는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거를 2000년대 초반에 시도를 해서 네. 도시바를 제치고 1등이 됐죠. 그런 역사를 살펴봤을 네. 때 이번에도 조금 그렇죠.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핀펫이라는 TSMC의 기술에 넘어서기 위해서 3나노 GAA, 게이트 올라라운더라는 기술을 시도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3나노는 그렇고 4나노도 음. TSMC에 비해서는 수율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4나노 수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4나노 수율이 거의 5나노 수율만큼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4나노를 하느냐 이걸 또 논란이 좀 있어요. 네. TSMC가 4나노는 양산 라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이걸 제가 현미경을 안 재봐가지고 네. 4나노인지 네. 아닌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요. 네. 어쨌든 애플이 제일 중요한 고객인데 애플이 M2가 5나노를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네. M1이 5나노였고 M2도 5나노예요. 네. 대신에 이제 칩 다이 사이즈를 25% 키우긴 했는데 그런 것만 봐도 4나노가 뭔가 좀 라인이 제대로 있나? 이런 있나? 의문들이 좀 있죠. 네. 삼성전자가 236단 낸드 플래시 네네.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산을 할 거라는 발표가 네네. 있을 거라고 말이 있거든요. 네네. 236단 이 네네. 낸드 플래시는 뭔가요? 지금 주류가 128단이거든요. 네. 지금 128단이 메인이고 연초 삼성전자 128단 비중이 45%밖에 안 됐고 지금이 한 75%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128단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176단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최근에 하이닉스가 200 몇십 단짜리 232단인가 내놓으니까 네. 또 이제 막 기술 우리도 몇 단 할 수 있어. 우리가 더 높아. 누가 더 고층 아파트 지냐 막 이런 경쟁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오. 이게 뭐 일단은 뉴스에서 나왔는데 셀을 수직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컨트롤러가 더 중요해요. 컨트롤러 IC라는 게 이 셀의 어떤 그 수직으로 쌓은 데이터 셀을 어떻게 보면 효율화하는 게 결국 컨트롤러 IC인데 컨트롤러 IC가 제가 알기로는 236단이 아마 양산할 정도로 지금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176단 쪽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파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약간 효율화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128단을 만들면 네. 삼성은 고속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뚫어요. 네. 그런데 경쟁사들은 두 번에 뚫으니까 공정을 두 배로 해야 되니까 코스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왜 낸드 플래시에서 이익률이 높냐면 그런 부분이 큰 거예요. 다른 회사들 공정 두 번 할 걸 얘들은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런 거. 그러면 128단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128 두 개에서 그러면 256단까지 네. 그죠? 256단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가능하죠. 공정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96단까지만 한 번에 뚫을 수 있어요. 96단까지만. 그죠? 그럼 96단까지만 한 번에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96 하면 192단. 그죠? 네. 192단을 해야지 두 번 더블 스태킹으로 이제 경쟁사들은 192단까지밖에 못 하고 삼성은 256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네. 만약에 뭐 그러면 경쟁사들이 200단대를 하려면 트리플 스태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을 3배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낸드 플래시는 결국 컨트롤러 IC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또 높이 단차라 그러죠. 네. 높이를 고층인데 낮게 만드는 게 또 기술이에요. 낸드는. 네. 그래서 삼성이 보통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한 15%가 낮아요. 그 높이가. 그래서 그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고단화 경쟁 막 그러니까 그 YMTC도 뭐 192단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네. 숫자가 더 네. 높으면 더 좋은 거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컨트롤러 IC랑 싱글 스태킹이냐 더블 스태킹이냐 트리플 스태킹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YMTC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에다가 하이브리드 공정을 썼어요. 네. 이거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공정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숫자 하나하나에 숫자 하나에 연연할 연연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갤럭시 언팩이 있었죠. 폴더블, 네네. 집 플립 4, 집 폴드 4 두 음.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대충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전 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뭐 배터리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고 뭐 주름 이런 거 개선이 있었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또 폴더가 아지폰으로 불리다가 맞아요. 이제는 또 젊은 층의 반응도 조금 더 좋았다라는 그런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지금 네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예전에 그 제품 리뷰하시는 예전에 분들 잠깐 했었죠. 원래 우리 아이템이 제품 리뷰하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영상 보시면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원래 젊은 여성분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전작하고 뭐가 달라졌지? 뭐 크게 차별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는 메리트가 그거는 네. 가격이 네. 가격 경쟁력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동시 지원금도 엄청 크고. 맞습니다. 네. 결국 그게 이제 메리트고요. 이제 결국 안드로이드 계열은 지금 AP 성능에서 애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플레이를 접어야지. 그죠? 뭔가 마케팅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보여지는 네. 거. 그렇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올해는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커질 거다.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의 병목이었던 커버 유리,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그러죠. UTG가 이제 생산량이 수율이 올라왔던 이런 측면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향후 어떤 폴더블 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애플이 써야 돼요. 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계 쪽에서 감지를 해보니까 애플은 아이폰보다는 네. 아이패드 쪽에 먼저 폴더블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나 네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을 유리 두께를 지금 삼성이 공급하는 그 스펙으로는 애플의 스펙을 넘지는 못하나 봐요. 그래서 애플이 요구하는 스펙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 쪽에 좀 두꺼운 유리를 써가지고 삼성보다는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스마트폰 판매 쪽으로도 좀 잘 나와야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받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보다는 네. 오히려 애플이 이 폴더블을 채택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관건인가요? 맞습니다. 결국 애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램 수요에서도 애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디램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 전체 수요에서 제일 큰 게 지금은 서버죠. 서버가 40% 초반대고요. 원래는 모바일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이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30% 중반대까지 디램 수요에 네. 이제 그 쪼그라들었는데 결국 애플이 이제 모바일 디램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PDDR5를 애플이 이제 하이엔드 모델을 채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 애플이 또 디램 짠돌이로 유명해요. 걔들은 디램 적게 쓰고도 막 효율 잘 내기로 유명했는데, 네. 최근에는 디램을 좀 이제 많이 쓰는, 네. 뭐 4기가 6기가바이트까지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이제 애플이 우리 하반기에 신제품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면 모바일 디램 수요에서 좀 그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 이런 말로 아주 이제 로봇 관련 쪽이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니 공장에 이제는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 공장이 되는 건가요? 그럼 로봇 쪽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결국 그렇게 가겠죠. 네, 이제 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한다고 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흐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전기차 생산량이 93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올해 150만 대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150만 대. 그리고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만들겠다. 2천만 대. 2천만 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을 자른대요. 말이 되나요? 누가 만들어? 로봇이 만들어요? 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아마 네. 사람의 어떤 단순 작업들을 많이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제조 쪽에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 삼성도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거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길. 이게 약간 자동화라는 부분이 원래 이게 사람의 일자리하고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컨베이어 벨트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러다이트 운동, 네오 네. 러다이트 운동에서 곡괭이 들고 가서 때려 부쉈죠. 그죠. 막 컨베이어 벨트 부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간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어요. 서비스직이나 아, 이런 오히려? 것들이. 네. 그렇죠. 이제 뭐 로봇을 또 다루는 사람들 필요하고 또 로봇 부품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그런데 시차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 이게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럼 일할 게 없어지네 이게 아니라 네, 그 생각부터 드는데. 네, 새로 또 일자리가 생겨요. 어. 그런데 그게 이 없어지는 속도하고 이게 딱 서로 차이가 매칭이 되면 많이 되는데 나죠. 꼭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제 올해 하반기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네네. 일단은 계속해서 뭐 하반기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뉴스를 많이 들으면서 멘탈이 좀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네,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 워런 버핏 영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감을 느껴야 되고 네. 남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탐욕을 느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자, 지금 하반기 전망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아파요. 예, 스마트 머니들이 탐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려야 할 시점을 정확하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